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필력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가 가장 이상적 인물사고로 제시한 군자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노자에 의한 도가에서 내세운 이상적 인간형이 다름 아닌 이를 짓자 사람인자 지인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소요유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지미, 즉 최상의 아름다움과 지락, 즉 최상의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이 공자필력기에 이은 붓다필력기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석가모니에 의한 불가에서는 이상적 인간형으로서 보살이 설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남방불교, 즉 소성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상정되었고 보살은 대개 북방불교, 즉 한국도 포함되는 대성불교 권역에서의 이상적 인간형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육아에서 내세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군자란 육아적 사상으로 그려보는 최상위의 품격을 소유한 인물형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 인간의 신분을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으로 굳이 양분하려 든다면 군자는 물론 지배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나라국 사람인의 국인이나 군자는 성읍 안에 거주하던 귀족들의 지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자는 사회적 지위나 출신 성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군자라는 인물형을 설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가 비록 제후나 대부의 신분일지라도 예를 모르는 인간의 경우에는 결코 군자로 버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보살 등과 같이 군자도 선천적인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인격적 인간형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에서 살펴보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 말과 거의 동질의 언급이라 하겠습니다. 군자 위에 위대한 성인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존재성은 너무 막연하고 초월적이어서 여러 사람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개념으로 순, 우임금 등과 같은 전설적인 황제 몇 명만이 가까스로 성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공자도 생전에는 감히 성인으로 추대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의 사후 한나라 시대가 되었어야 비로소 성인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용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자면 위대한 성인이란 생각지 않아도 깨닫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도에 적중하는 정지에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70살 나이에는 마음대로 하여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위정십사 하는 공자의 표현에서 성인다운 그의 정신적 정진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신분의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은 자칫 공자의 어록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러한 인식은 한마디로 착오라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견고한 사회 조직이 그러했기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되겠지만 공자의 시선은 천자를 정점으로 해서 그 하부 조직인 제후 및 대부로 하향하다가 선비 계층에서 일단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반 농사꾼이나 전쟁 노예 등과 같은 밑바닥 계층의 서민한테까지 공자의 관심이 미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백성들은 따라오게 할 수는 있거니와 낱낱이 알아듣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태백구. 이렇게 공자는 학문을 연마한 이른바 선비들과 백성 사이에는 인격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려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자나 맹자가 생존했을 그 당시에도 농업이나 양잠 등 생산직에 종사하는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시 지성인에 속하는 선비 계층에 대해 아주 고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그들의 행동 방향이 반사회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주 또한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사상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허행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 사람으로 묵자의 학풍을 이어받은 이른바 농가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맹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에 속했습니다. 그가 선비란 작자들이야말로 그 삶의 형태를 보면 반사회적이 아닐 수 없다 하면서 지탄의 대상으로 삼으려 들었는데, 그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 맹자는 일체의 만물은 하나하나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쓰임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들 나름의 능력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농부가 동시에 기술자 또는 상공인의 노릇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대답으로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맹자는 분업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한 셈이 되고, 사람마다 자기 본분이나 적성에 따른 처지나 직업이 마땅하다는 뜻을 피력한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줄기차게 학문에 정진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그 말이 일반 민중계층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공자가 살던 그때에는 아직 종이조차 발명되지 못해서 죽간, 즉 대나무 껍질에다 오칠로 어렵게 몇 글자를 남기는 기록이 고작이었고,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은 설립되지도 못한 실정이어서 재반 여건상 일반 민중의 교육 문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어에도 나타나 있듯이 공자의 눈에도 백성의 모습이 늘 가련하고 불행하게만 보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백성이 가련하고 불행한 원인과 책임을 이른바 위정자들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공자는 예도 예에 입각한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을 세워 사회 안정만을 바라는 사상가였지, 빌어먹을 난세를 쳐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겠다 하는 식의 이른바 혁명가적 기질은 애초부터 지니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권이 보장된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보자면 공자는 소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상가에 속했습니다. 현대 문화 인류학자들이 해석하듯 노자의 사상이 신화적인 모권 사회로의 회의에 있었다면, 공자는 그 당시에 불권제를 고스란히 수용한 셈이 되어서 그의 안중에는 여성의 권리 등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에 따른 남존 여비 사상을 이전 그대로 계승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전 인류사를 개관해 볼 때 오랫동안 모권 사회가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 년 전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 또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남성 우월주의의 관념을 탈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논어에는 여자와 관련된 언급이 다음과 같은 딱 한마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어려워서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 하고자 하면 원망부터 한다. 양화 26. 아마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여성 비하 발언이라며 여성계 전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시위를 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군자와 대비되는 인간력이 바로 소인인데, 공자는 여자를 소인들과 동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서양에서도 흑인과 여자는 늘 어린아이로 비유했다고 하니 적어도 남존 여비 사상만은 동서양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과연 어떤 인물을 군자라 불렀을까요? 우선 군자에 대한 언급이 무려 90여 개 이상이나 나오는 논어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자는 우선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 언문 26 하는 말로 일단 큰 경계를 지었습니다. 군자는 형이상에 해당되는 도를 지향하는 인간형이고, 소인은 형이 하에 해당되는 세속적인 것들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로가 어떤 일을 군자라고 부릅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군자는 공정할 경으로 몸을 닦는다. 자로가 다시 물었다. 그뿐인가요? 공자가 또 대답했다. 몸을 닦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로가 또 물었다. 그뿐입니까? 공자가 또 대답해 주었다. 몸을 닦음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은 여와 순임금도 어렵게 여긴 일이었다. 헌문 46. 본명이 주유인 자로는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7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인물로 공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질이 무척 거칠고 의협심이 강해 폭력을 곧잘 휘둘렀으며 성격 또한 무척이나 우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는 요즘 말로 하자면 공자의 보디가드 노릇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스승 곁에 머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로는 수탈이 깃털로 꾸며진 갓을 쓰고 늘 수태지 가죽으로 만든 띠를 차고 다녔는데 훗날 그가 계시가에서 업제라는 벼슬살이를 할 때 태자 괴이가 공회란 자를 등용하자 그에 반대하려다 역습을 당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각거를 맨 채 죽어가면서 그는 군자는 죽을 때도 갓을 벗지 않는다 하는 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가 군자냐 하는 자로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수기, 즉 군자는 몸을 닦는 행위, 즉 수양을 먼저 하고, 둘째, 암백성, 즉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예를 행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되는 공경할 경과 몸을 닦는다는 의미의 수기를 함께 하면 결국 완벽한 도덕적 인적 수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인적 수양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내부로 향한 윤리의식이 되며 밖으로 의지를 실천함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자는 의지를 실천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은 공자의 확고한 사회의식 내지 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천하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치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전제 군주제 하에서 함부로 통치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발설조차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을 테니 공자를 비롯한 제자 백가의 입장에서 원할 수 있는 일이란 통치자의 올곧은 자문적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자가 저 넓은 중원 대륙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헤매고 맹자가 20여 년 동안이나 방황한 까닭도 결국 자신의 정치 철학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군주를 만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도를 따라 사는 인물로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군자가 글을 문을 통해 널리 배우고 예도 예로서 삼간다면 또한 도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안현 15. 비록 구체적인 사람은 아닐지라도 군자 또한 하나의 인물상으로 설정된 이상 가상적이나마 이 지상에 그의 삶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될 테죠. 그래서 학이, 팔일, 옥야, 태백, 안현, 자로, 헌문, 위령공, 양화, 미자 등 논어의 여러 편에 걸쳐 군자의 모습이 두루 널려 있었습니다. 공자는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제발 군자가 되기만을 바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인간으로 설정된 이상 군자 또한 육아적 수신이 필요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재가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처신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급이 반복되지만 공자는 제자들이 수준에 맞춰 답을 내리고 있어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때와 장소 및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대답이나 비유를 달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공자가 설정한 군자의 모습은 스스로의 수양적 측면과 사회적인 처진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에 나타나 있는 군자의 모습은 대체로 소인과 대비되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논어에서는 첫머리에서부터 군자를 그려보았는데 그 뜻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학문을 할 수 있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먼 데서 찾아오는 벗을 맞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음이 군자다운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기 1. 무엇보다 군자는 우선 학문부터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멀리서 찾아온 벗 또한 원문에 나타내는 글자가 버두자가 아닌 벗붕자이어서 함께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상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자는 만나서 이익이 되는 세 부류의 벗으로 첫째, 고든 사람과 둘째, 성실한 사람과 셋째, 견문이 넓은 사람을 들었으며 만나서 손해를 보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첫째, 편벽한 사람과 둘째, 아첨을 일삼거나 불성실한 사람과 셋째, 말재간에 능한 사람, 계시오였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손해는 물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몰라줘도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의 목적이 딱히 출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군자는 경쟁할 바가 없다, 8.17 하는 말까지 공자가 남기기도 했는데 군자는 경쟁할 바가 없다 하는 그 말은 우리한테 한 마리의 백학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백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공자는 평소에 만약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벼슬을 하게 되면 귀신한테 거만하고 백성한테 사납게 됨을 알지 못한 채 억저의 말로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목적이 출세지향적이 아니라는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현실적 갈등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번번이 과거시험에 낙방만 하는 선비가 군자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과거시험이나 빚을 따위를 외면하면서 군자연하며 살고자 해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는데 근본을 확립해야 도가 생기나니 효제는 어질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하기 3. 육아의 사상은 나를 구심점으로 놓고 점차 먼 거리로 도리를 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부터 공경하고 사랑하는 효행유차 모르는 자는 사회적인 일에 나설 자격이 아예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잘 섬김이 효가 되고 성을 잘 받들미 사들의 제자 제가 되는데 육아에서는 효제를 인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묵자의 겸해설은 육아에서 말하는 이 진소의 거리감을 무시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나의 부모나 처음으로 만난 낯선 어른이나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맹자로부터 부모도 몰라보는 사상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배움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충과 믿을 신을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하며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벗삼지 않아야 한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길 꺼리지 않아야 한다. 하기 9. 공자는 군자가 되려면 행실이 중후해서 위험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군자다운 중후함이나 위험이란 이른바
쇠면치레에 해당되는 외형적인 꾸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위풍이 드러나야 한다는 내면적인 품격을 말함이었습니다. 아울러 군자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충직과 신일이란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그 학문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은 선의로 해석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문제시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이러했습니다. 일단 춘추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한테는 인격이나 인품의 차이는 크다고 볼 때 격이 틀리는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어울릴 수가 없는 법이겠죠. 예를 들면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적인 화가와 그림에는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과 무슨 수로 어울릴 수가 있으며 의식이 천한 자와 고결한 품격의 소유자가 무슨 수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한다는 지침은 자칫 군자의 이미지를 편협하고 옹졸한 인물로 틀을 그어버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등은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군자는 사냐의 잡초더미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내뿜는 난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누구와 다 어울리되 군자다운 품격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자의 품격을 흔히 난초의 향기라는 난향에 비유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아야 한다는 군자의 덕목은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자가 나는 아직도 자기 허물을 보고 진심으로 자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공야장 34 하는 말까지 남겼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과오나 허물이 없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신의 실책이나 과실을 발견했다면 당장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고칠 건 고쳐야 군자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뜻이 될 테죠. 말이 쉽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훌륭한 태도를 취하지도 못한 채 억지나 궁여지책으로 자기 합리화만 일삼기 마련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질적 바탕이 그를 문보다 성하면 야하게 되고 문이 바탕보다 성하면 공허할 수 있으니 문질이 빈빈해야 군자다운 것이다. 오구야 19.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군자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내면적인 인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군자는 충만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교만하면서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 자로 26 되는 것입니다. 개강자가 정사에 대해 만약 무도한 놈들을 죽여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해 주었다. 그대가 정사를 한다면 무슨 때문에 살인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대가 선해지기를 바란다면 백성들이 다 선해질 것이다. 마치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쓰러질 것이다. 안현 19. 노나라의 대부 개강자는 적자의 지위를 강탈했으며 결국은 실각을 한 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강자는 법치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공자는 덕치를 바람에 비유하여 어진 인정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자연 맑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군자는 화려한 세속의 유혹 앞에서나 가난 질병 등 일신사의 고난 앞에서나 심지어 위협이나 폭력 등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륜적 덕목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군자가 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됩니다. 군자는 의로운 말을 최고로 친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난동을 일으킨다.
양화 24. 나는 2008년에 350페이지짜리 단행본 21세기 군자 만나기란 단행본을 집필 지성의 샘표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바가 있었습니다. 소인배 시대에 그려보는 공자의 군자상이라는 부제도 붙였는데 저기 여의도 정치인들의 분기나 은행이 하나같이 꼴불전적 소인배여서 군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생기나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자의 명복론에 대한 고찰을 해보십시다.